다음은 기술가치 평가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적격 전문가의 섭외, 각종 투입 정보, 즉 증빙 자료의 수집 방안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가치 산정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은 사업화가 전제되고 사업화 주체는 기업인 만큼 기업 경영 실무와 유리된 평가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제시 매출 계획도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반드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실태조사 시 1차, 2차 년도의 매출 목표는 경영 실무상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 원칙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식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더 나아가 시장과 업종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며 이러한 결정들이 나중에 가치 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정의와 식별 단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기술평가 성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오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술가치 평가가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 단위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가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상 기술 업종과 산업의 선정은 기업의 업종과 산업이 아니고 대상 기술 제품이 속한 업종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일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은 실태 조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화 주체에게 자료를 요청한 후 최종 자료를 수치하는 날로 잡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통상 평가를 본격 착수하기 때문이죠. 기준일은 유효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연중 어느 시점에서도 창업 또는 사업화를 개시하므로 사업화 연도 개시 시점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통상 대다수의 평가자들은 재무자료와 매출액 추정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창업과 신규 사업은 연중 날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일을 사용한 사업화 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준일부터 카운트하여 1년 단위로 1차, 2차 년도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경우 회계연도로 추정한 매출액을 사업화 연도로 일할 또는 월할 단위로 분리 배분하면 사업화 연도 기반의 매출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재무 비율 등은 업종 평균을 쓰든 사업 주체의 것을 쓰든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가 기준일을 중심으로 유효 기간을 산정하고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재조정된 사업화 연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본 원칙 세 번째 장입니다. 기술평가 보고서는 명확한 근거와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공정시장 가치에 기반이 되려면 특정 문장에 대한 의문점이 없어야 되고 내가 기재한 문장에 대한 근거 자료와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보고서를 읽는 누구나 수긍할 정도의 논리적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요인 분석과 가치 산정 과정의 모든 투입 정보, 증빙 자료죠. 투입 정보는 신뢰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신성을 갖춘 자료 활용을 비롯하여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기술 및 제품 경쟁력 대비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원칙 네 번째입니다. 기술 평가의 적확성에 대한 것입니다. 적확성은 명확한 기술과 시장의 정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기술 평가에서는 시장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상위 시장으로 대충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정성에 반하는 사례로 상위 시장을 활용하더라도
합리적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대상 기술의 적정한 시장을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매출 추정에 활용할 때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평가 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가 끝났을 때 편집 및 검수 과정이 수반되는 품질관리 과정은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100페이지 내외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성 및 편집 오류 등은 나중에 평가의 신뢰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평가서가 해당 기술평가 기관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5번째 기본 원칙으로 평가자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평가는 평가자로부터 시작되며 평가자, 특히 PM의 역량은 올바른 평가의 기본입니다. 적어도 가치 산정에 참여할 때는 손계산 과정을 통해 의미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자부 고시자료인 기술평가 기준 및 품질관리 지침은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시장 가치의 책임이 PM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품질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 분야 기술평가서의 품질 분석에 기반한 올바른 기술평가 방향을 사례를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의 일부 사례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가치 산정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재 키아트가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의 준수도는 기술평가 기준 제14조 기본사항 특정과 제71조 보고서의 기재사항, 또 제66조의 자료출처 준수 등과 기술평가 기준에 제시된 윤리기준의 위배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평가 정합성은 평가 요인 분석 의견과 기술평가 항목과의 일관성, 평가 요인 분석 의견 간 일관성 등을 보는 것이고요. 기술평가의 적정성은 평가 요인 분석과 가치 산정 과정에 투입된 정보, 즉 증빙자료의 타당성을 보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의 제시 정도와 논리적 타당성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산정의 적정성은 가치 산정 방법과 산출 과정의 적정성을 보는 것으로 기술평가 기준 제43조 매출액, 제42조 재무정보, 제45조 재무정보 일관성에 대한 내용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 준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언급하면 제14조의 기본사항 특정에는 의뢰자, 대상 기술, 평가 목적, 기준 시점, 평가 조건, 평가 결과의 유형 및 활용 등에 관한 것이고 제71조의 보고서 기재사항에는 기준일 및 보고일, 목적 및 용도, 의뢰자 요구사항, 평가 결과 및 산출 근거, 유효기간 등의 일반 사항과 평가 대상의 설명, 분석 내용, 평가자의 자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합성에 어긋나는 사례를 살펴보면 창업 지주사로 사업화 전인데 사업화 환경과 수익성이 우수하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또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 기여도 등의 동일 평가 항목에도 평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순이죠. 그리고 기술, 제품, 산업 정의에서 가정용, 차량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든지 가치 산정과 시장 분석 사이의 시장 규모 차이가 있다든지 제품과 부품 제조를 구분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정합성에 위배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장표는 기술평가 전제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기술평가는 사업화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는 기술의 범위가 아이디어와 IP로 확장된 상황이지만 사업화 징후가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기술이 아니고 R&D 결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 조직 구성,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 및 제품화, 즉 사업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수익접근법으로 하려면 사업화 과정과 단계, 예상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 미정인 IP, 휴면 IP, 아이디어 등은 원가적급법 등의 다른 평가 방법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사업화 과정에 대한 언급이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영리기관의 사업주체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사업주체 분석이 부재한 경우를 비롯하여 사업화 단계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연구소 기술을 유사도 판단 없이 중기업, 대기업 수준으로 기술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평가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데 이전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기술은 유사도 판단 과정을 거쳐 창업 수준 유사기업을 도입해야 하고 유사기업의 현재 경영 상황보다는 유사기업 설립일 이후부터의 재무경영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제 조건을 살펴보죠. 사업화는 기업 경영 실무를 전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술은 제품화, 판매 과정을 거쳐 수익 창출이 전제될 때 가치 평가가 가능하죠. 수익 창출 활동은 사업 주체가 영리가 목적인 기업일 때 가능하고 연구소의 사업 주체와는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사업화 당위성 입증은 사업성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분석의 생략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반영, 즉 개발, 생산, 판매, 수익 창출의 과정을 반영하는 평가가 적절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술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논리적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상 기술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고 사업성 분석이 없는 경우는 적정한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 실무를 반영하지 않은 평가가 다수 있습니다. 사례 3번을 보시면 준비기간 1.1년 후에 매출이 1차년도 매출이 473억 원입니다. 이건 기업 경영하고는 전혀 상반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RL 8단계입니다. 상용화 전 단계인데요. 평가 기준일 시점 1개월 후에 299억 원의 매출 시현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업 경영 실무와는 반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을 보시면 준비기간 내 자본 지출을 반영한다든가 수명기간 동안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기업 경영 실무와는 좀 무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평가 정합성 결핍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의 정의와 식별에 대한 결과 사례를 보죠. 보고서 55개 중에 기술 시장 산업 정의 오류가 56%이고 식별 오류가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 오류 사례는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기타 특수 목적 기계인데 업종은 수중공사업, 시설물 축조 전문공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비인데 시설물 축조 전문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으로 업종을 평가를 했습니다. 전철역사 공조 시스템인데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평가를 했고요. 고주파 용사장치인데 건축 마무리 공사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대상 기술을 기초로 업종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표에는 대부분 기술 제품 업종 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의 업종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향이 다수입니다. 진정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별 오류에 대한 사례도 아래에 제시했습니다. 시공과 제조 후 구분이 미흡하고 명확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행위도 없이 매출 추정을 합니다. 즉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인데 ESS 시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장치와 공법에 대한 명확한 식별 과정이 없이 가치 산정을 하기도 합니다. 굴삭기 성능 향상 기술인데 토공 사업으로 업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방폭 시멘트 조성 기술인데 배합 제조 시공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식별 오류의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사업 주체 업종과
대상 기술 업종을 혼돈하기도 하고요. 대상 기술로부터 이끌어내야 되겠죠. 광촉매 기술인데 시장은 스마트 윈도우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의 경우 신축과 유지보수를 구분해야 하고 건설 기계와 관련된 기술인지 건설 사업인지도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해외 공동 개발을 했다는데 권리 내용이 전무한 경우도 있고 기술 이전 용도인데 특허 권리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치평가의 기본사항인데 평가자들이 상당히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평가 정합성 두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 의견과 평점의 불일치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55개 보고서 중에 평균 9.3개 소항목 평점 오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편집을 담당하는 PM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1번을 보시면 상용화 소요 자본이 4점으로 평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산출표상의 자본적 지출액은 18억 원입니다. 2.5점에서 3점이 적정하고요. 3번 보시면 잠재 시장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의견에 표기했는데 시장 성장성은 4점으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4번 보시면 정부 채택 과정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 가능성은 4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죠. 6번 상용화 요구 시간을 1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산출표상에는 1년 이내에 매출 시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높여야 합니다. 점수를. 8번 보시면 준비기간 2에서 3년 소요된다고 분석 의견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표상에는 5개월 후에 바로 매출이 시연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9번을 보시면 2020년 상용화 목표인데 산출표상에서는 2017년부터 매출 추정을 했습니다. 11번에 보시면 포장공사 한정기술을 파생 매출에 3점을 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장공사에 한정된 기술이기 때문에 1.5에서 2점이 적정합니다. 12번을 보시면 대체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4점을 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3점에서 3.5점이 적정합니다. 다음은 정합성 중에서 사업성 분석이 누락되었으나 적절한 설명이 없는 것이 65%로 나타났습니다. 기술평가 기준 제3장 제1절의 원칙과 실무 가이드 27쪽과 32쪽의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있음이 명백하죠. 또한 기술평가 기준 제19조, 제23조, 제24조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분석을 누락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 사업 주체의 선정과 역량, 개발 및 사업화 과정, 제품 경쟁력의 확보, 사업화 추진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서 사업화 추진 타당성을 언급 또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화 상태 또는 과정, 즉 사업 주체 선정, 기술 이전, 제품 안정화 및 기술 인증 또는 사용 허가, 생산 계획 및 양산, 설계 반영 및 사업 승인, 공급 시공 등 현재의 기업 경영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단계와 관련된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는 등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한 기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는 과정도 평가서에 기재되어야 되겠죠. 다음은 기술평가 적정성 항목에서 평점 근기가 일부 누락된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평점의 근기가 일부 누락된 것이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은 어느 정도 충실히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평가 기준 제53조 제3항, 실무가이드 22조, 그리고 기술평가 기준 제56조 제1항의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요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보고서는 공정시장 가치에 위배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술평가 적정성 두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 기술성 투입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분야 미흡 사례는 76.4%에 달합니다. 기술평가 기준 제56조 제1항의 원칙 소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흡 사례를 보면 2번을 한번 보시죠.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완성도를 높였고 시범 설치 후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했는데 증빙 자료는 전혀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출표상에서는 2년 후에 사업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서로 일관성이 없죠. 3번 상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증빙 자료는 여전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 시현 시기는 2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일관성이 안 맞죠. 자, 그리고 5번을 보시면 국내 사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분석 의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종 경쟁 우위가 있고 성장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사용 실적이 전무하면 동업종 경쟁 우위 표현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성장기의 논리는 더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죠. 자, 7번을 보시면 파급성이 높은 성장기 기술이라고 했는데 증빙 자료는 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성이 검증한 도입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성장기 기술로 한 것은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을 보시면 대상 기술은 유지보수 기계입니다. 근데 보고서 분석 의견에는 공법 현황만 분석을 해놨습니다. 적합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입찰 시장에서만 적용 가능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 언급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자연 채광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눈비 흐린 날을 대비해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일반 조명의 중복 투자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술성 투입 정보의 적정성 미흡은 사업화 단계에 따른 증빙 자료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술 분석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은 이 기술을 믿을 수 있느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다고 의견에 기재했는데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국토교통 분야는 입찰 시장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내용도 보이지 않는 것은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또 대상 기술에 가급적 한정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언급도 없이 상위 기술에 대한 언급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평가 적정성 세 번째에 대한 것으로 시장성 투입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성 투입 정보의 적정성 미흡 사례는 80% 정도로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평가 기준 제56조 제1항을 소홀히 적용한 것이죠. 사례를 보시면 2번 보시면 잠재시장 규모의 대체 가능 시장을 미적용하고 전체 시장 100%를 다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하죠. 네 번째 보면은 목표 시장 적정성이 미흡한 것이 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보혜 자동 조립 장치에 관한 것인데 빌딩 자동화 시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전 표시 장치에 대한 것인데 시설물에 대한 시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연 채광 기술인데 태양광 시장을 언급하고 있고요. 코팅 기술인데 차세대 유리 또는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시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철도 궤도 시장인데 철도 차량 시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 분석이 기술과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상 기술 시장 규모 및 전망, 성장률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적확한 시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상 기술 세분화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상위 시장에서 시장을 추정을 하고 상위 시장 동향만 언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건설 즉 국토교통 분야는 기성액으로 시장 규모 성장률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으로 시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입찰 시장은 품목별 조달청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제시한 보고서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인용 자료의 최신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최신성이 상당히 미흡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 번째, 2018년 상용화 예정인데 2014년부터 시장 점유율을 추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11번째, 연도별 누적 총계의 공급가를
적용해서 추정하기보다는 연도별 증가수로 시장을 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례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성 투입 정보는 나중에 매출 추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항상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출처, 자료의 신뢰도 등은 기본이어야 하고 그 많은 기술에 대해 서비스하는 시장 자료는 태부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 시장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다발합니다. 가치평가의 시장 분석은 상위 시장으로부터 유래하였더라도 대상기술 비중 등을 따져서 항상 적합한 대상기술 시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성 분석에는 평가 대상기술 시장 규모와 전망, 성장률 등을 반드시 제시하는 것이 온전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국토교통 분야는 입찰 시장이 대부분인데 조달청의 조달 품목 통계 자료를 보면 품목별 기성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도 기업 현황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유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국가 통계 자료는 설사 틀리더라도 믿을 만한 자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평가 적정성 네 번째에 대한 것으로 사업성 투입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성 투입 정보의 적정성 미흡이 87.3%에 달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술평가 기준 제56조 제1항의 적용을 소홀히 한 것이죠. 그 사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연구소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는 특정 기업을 언급하고 있고 재무 정보는 유사 기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관성이 없죠. 두 번째, 사업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즉 제품 판매에 대한 것인지, 도장 시공에 관한 것인지, 외주에 대한 것인지, 자작에 대한 것인지 이러한 설명들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시범사업 안전성 확인, 기존 차량 부착, 확산 적용 등의 사업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설비 등 초기 투자비 설명이 전무합니다. 즉 운행 경로상의 지하 매설 유도 케이블 관한 기술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상 기술의 100%를 점유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현대 로템 등이 이미 기공급 실적이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상 기술이 100% 점유한다고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일곱 번째, 현재 시제품 단계인데 0.5년 후 사업화를 실현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차이가 있죠. 여덟 번째, 계약, 시범사업 수행 실적, 판매 현황 등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증빙자료가 전무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TRL 9단계는 상용화 단계입니다. 근데 판매 실적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산출표상에도 5개월 후에 매출 추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출 추정한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사업화 주체 역량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미흡합니다. 11번째는 TRL 6단계인데 2개월 후에 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TRL 단계와 유리된 매출 시현이 다수 있습니다. 12번째, 별도 사업화 진행 상황이 별무한 경우 원가 접근법 등을 활용을 해야 되지만 무리하게 수익적 법으로 추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유사기업의 적정성이 미흡합니다. 유사도 판단 과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판단 과정이 보고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성 투입 정보는 가치 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석입니다. 사업 역량이 되는지부터 현재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공급 계약 실적, 만약 광급일 경우 예상되는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기재해서 기술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매출 추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평가 적정성 다섯 번째 항목으로 권리성 투입 정보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리성 투입 정보의 적정성은 40% 정도가 발생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평가기준 제56조 제1항의 적용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첫 번째는 검색 문헌에 다른 자료 존재 시 권리 안정성에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문구고요. 철저한 선행조사를 안 했다는 내용도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선행조사를 통한 권리 안정성 판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공 관련한 매출 추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시공이라는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특허 권리자가 사업 주체가 아닌 개인 소유 권리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기술평가 적정성 여섯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 매출 추정 투입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출 추정을 위한 투입 정보의 적정성 미흡은 100%에 달합니다. 이는 기술평가 기준 제43조 제2항, 기술평가 기준 제56조 제1항과 2항, 실무가이드 74조 내용 적용 원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추정은 가치 산정의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정이어서 사례를 다수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시나리오 방법론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방법론은 문제가 없으나 적용 비율의 합리적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잠재 시장을 100%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 주체 매출 계획도 1차년, 2차년은 합리적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런 과정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 미정인 상황에서 평가자가 자체 추정한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적정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에서 3년 후의 사업화 실현이라고 분석 의견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2019년부터 매출 시현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원래 하고자 하면은 2020년부터 추정하는 것이 적정하죠. 네 번째, 1년 후 본격 사업화라고 분석 의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 인증이나 허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성장률은 낮은데 매출 성장률을 과다하게 추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성장률은 9.3%인데 매출 성장률은 48%, 시장 성장률이 9.4%인데 매출 성장률은 61.5%를 적용한다든가 해서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들은 한 번쯤 검토를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17년 기준으로 현재 시제품 단계인데 2019년 매출이 283억 원입니다. 이건 기업 경영 실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여덟 번째, 장비 단가가 50억 원입니다. 근데 1차년부터 3차년까지 매출 추정액이 15억, 20억, 25억 원입니다. 명백히 잘못돼 있죠. 시장 점유율법으로 하기보다는 판매량법으로 활용을 해서 장비 단가 50억 원부터 추정을 해야 맞는 것이 되겠죠. 아홉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역사당 설치 비용이 15억 원입니다. 미설치 역사가 45개소인데 1차년 설치로 모든 매출을 다 추정을 해버렸습니다. 연도별로 몇 개씩 45개소를 연도별로 한두 개씩 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겠죠. 전체를 1차년에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정밀도 신뢰도 확보에 2, 3년 소요된다고 기술 분석 의견에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소 2년은 매출을 미시현하는 것으로 추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바로 매출 추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매출 추정 투입 정보 미흡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보시죠. 경쟁 기업이 80%를 과점한 상황입니다. 근데 나머지 20% 내에서 평가 대상 기술이 대체 가능한 시장으로 추정을 하는 게 적정한데 20%를 초과해서 추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과 시장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기술인데 자동차 시장을 추정한 경우, 산업용 노 기술인데 산업용 보일러 시장을 추정한 경우, 잔디 매트 기술인데 연결녹지 시장을 추정한 경우, 건축용 기술인데 자동차용까지 확대해서 기재한 경우 등 서로 기술과 시장을 상이하게 분석한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우는 상위 시장을 추정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위 시장을 쓰는 게 아니라 적합한 시장을 포커싱해서 세분화하고 대상 기술을 분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유사기업 점유율 성장률을 이용하는 경우 유사도 판단 과정이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기업의 창업 시기, 최대 매출 시기 등을 인용하여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은 창업기업 수준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죠. 9번째, 특정 연도 매출 계획은,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매출 계획이겠죠. 15억 원인데 추정은 1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상승 요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15번째 보시면 자료의 최신성이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책사업인 국토교통 분야는 특히 최신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액 추정은 가치금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입 정보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도무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례의 경우가 바로 장비 설치 단가는 50억 원인데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의 추정 매출액이 점유율법을 이용했을 때 각각 15억, 20억, 25억으로 추정한 경우입니다. 3년에 걸쳐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50억 원대 60억 원이 돼서 맞지가 않죠. 2년에 걸쳐 시공해도 안 맞고, 이 경우는 점유율법보다는 판매량 단위로 추정하는 것이 맞는데 시장 점유율법으로 하다 보니 도저히 논리가 안 맞는 경우가 생겨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 2020년의 시장은 전무한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추정된 시장에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투입 정보의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매출 추정의 과정은 신뢰성 높은 투입 정보로 추정하여 합리성을 완전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평가 적정성 7번째 항목에 대한 것으로 현금흐름 투입 정보의 적정성 미흡 사례입니다. 약 27.3%를 차지합니다. 이는 기술평가 기준 51조 제2항과 동지침 45조의 적용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1번을 보시면 재무정보 활용 설명이 전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25% 업종 평균을 사용할 경우, 유사기업을 사용할 경우, 사업 주체 재무정보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유사도 검토 없이 중견기업, 상장기업, 대기업, 장기업력 중소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유사도 판단 과정을 거쳐서 유사기업의 창업 당시 상황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감가상각률을 임의 특정값 10%를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임의값을 적용했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오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가 환관 비율은 유사기업 자료를 쓰고 운전자본 소요율은 업종 평균을 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관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죠. 이런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왜 이렇게 분리돼서 사용했는지를 합리적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최신 재무 비율을 도입해야 되지만 2017년 평가에 2012년, 13년 재무 정보를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흐름 투입 정보는 이제 비로소 매출액으로부터 가치 금액을 산정해 가는 과정이므로 객관성을 갖춘 신뢰성 높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주체, 업종 평균 또는 유사기업 등의 재무자료를 대상 기술에 맞게 인용하는 것이 가치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겠죠. 통상 창업기업은 업종 평균, 3년 이상의 안정된 재무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 주체의 경우는 사업 주체 자료를 이용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나 유사기업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유사도 판단 과정을 거쳐 가급적이면 현재 사업 주체와 유사기업의 설립일 이후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재무자료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무자료 적용의 일관성이죠. 매출 원가에는 사업 주체를 이용하고 운전자본 등 현금흐름에는 업종 평균을 이용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 왜 이렇게 했는지 사유를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서 보고서를 읽는 사람의 이해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다음은 가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산정의 적성성 판단 과정에 대한 것은 100%가 비합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합리적인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평가 기준 제43조 2항, 기술평가 기준 제56조 1항과 2항, 실무가이드 74쪽의 적용 원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평가 기준일 기반의 매출 추정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와 사업화 연도를 반드시 분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초기 매출, 최대 시점 매출, 대체 비율, 증가율, 점유율 등은 합리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합리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성장기가 5에서 7년 차가 성장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산출표상에 8에서 9년 차 쇠퇴기에도 매출이 상승합니다. 전혀 분석 의견과 다르죠. 다섯 번째로는 수명 기간 동안 매출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영 실무상 경영자가 최종 연도에 기술 사업을 회수할지가 의문이죠. 따라서 매출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오류를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화 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매출 시현하는 것으로 추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화 주체가 미정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간주해서 매출 시현 시기를 늦춰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덟 번째, 사업 주체의 매출 성장률이 9.1%이고 유사기업 성장률이 26%인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유사기업 성장률 26%를 적용을 해서 추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적 기준에 의하면 사업 주체의 매출 성장률 9.1%로 추정하는 것이 맞겠죠. 아홉 번째, 시장 성장률 17.92%인데 매출 성장률은 유사기업 30.1%를 활용을 했습니다. 17.92%를 활용해서 추정하는 것이 맞겠죠. 시장 성장률이 2.9%인데 매출 성장률은 51.5%로 과도하게 추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쯤 검토를 면밀히 해서 보수적인 수치에 수렴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매출 추정 비합리성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점유율법 추정을 이용한 무리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단가 이하 매출 추정에 대한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판매량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광급 입찰 의존 기술은 성장률보다는 연평균 공사 규모로부터 추정하는 것이 적정하겠죠. 세 번째는 상위 시장 활용하여 추정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대상 기술을 분리하고 포커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1차년 매출이 기업 경영 실무와 상당히 부족한 사례가 많습니다. 1차년 매출 보시면은 285억 원, 299억 원, 104억 원, 151억 원, 427억 원, 1개월 매출이 9억 원 등의 그 추정 사례가 있습니다. 설립 이후 성장 과정 없이 갑자기 성장한 비정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다섯 번째, 개념 정립 단계, 성능시험 단계별 매출 시행 시기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TRL 7단계인데 2개월 후에 매출이 122억 원입니다. TRL 8단계인데 1.2년 후 매출이 78억 원입니다. TRL 3, 4단계인데 1.2년 후 12억 원, 1.2년 후 113억 원인 사례도 있습니다. TRL 3단계인데 기준일 이후 2개월 동안 매출이 80억 원입니다. 신뢰성 평가 단계 1.2년 후에 매출이 49억 원인 경우도 있고요. 성능 평가 단계인데 2개월 후에 12억 원, 47억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기업 경영 실무와는 유리된 매출 추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유사기업 또는 대상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영되지 않고 설명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최대 매출이 유사기업 최대 매출의 3배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추정 매출이 전국 시장을 차지하는 수준도 있습니다. 상당히 검토가 미흡한 사례가 되겠죠. 열 번째, 과도한 추정 매출 성장률입니다. 60.9%, 39.9%,
예를 들면 39.9%는 상위 시장이 마이너스 0.15%입니다. 44.9%, 49.6% 이런 것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12번째, 사업 주체가 미확정 상태인데 5개월 후에 매출이 120억 원이고 또 3.4년 후에 매출이 510억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 경영 실무와 유리된 매출 추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가치 산정 과정 중 경제적 수명의 추정 과정의 비합리적 요소와 합리적 설명 등이 누락된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모든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평가기준 제56조 1항과 2항, 실무가이드 47조 내용 적용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첫 번째, 실무가이드와 그 다음에 기술분석 의견, 그 다음에 최종 결정 수명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빨간색 표시로 된 것만 좀 살펴보면은 실무 가이드 기준으로는 11.5년이 결정됐고 기술 분석에는 10년 이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명은 10년입니다. 서로가 완전히 상반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실무 가이드는 9에서 16년인데 또 역시 분석 의견은 10년 이상 그리고 9년으로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간쯤 가서 실무 가이드는 11.4년으로 결정되어 있고 분석 의견은 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종 수명은 또 20년입니다. 서로 상이한 결과들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재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추정 기간의 산출표 미반영이 다수입니다. 사업 준비 기간도 현금 흐름 산출표에 반영을 해서 준비 기간에 평가 개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명 산출 과정의 합리적인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계산 오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49년이 5.61년으로 돼서 6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IPC 도입 오류 사례가 3건이나 있습니다. 특허 분석이나 검색을 잘못한 사례겠죠. 열 번째, 분석은 9년인데 산출표는 10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모순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가치 산정 적정성 세 번째에 대한 것으로 현금 흐름의 비합리적 요소와 합리적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9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평가 기준 제56조 제1항과 2항, 제51조 제2항을 비롯하여 제45조의 원칙 소홀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비합리성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투자액 회수 등 주요 변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세 번째하고 열 번째는 같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본 증감액 소요율이 이미 특정 수치를 사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1차 년도에 4개의 평가사가 5억, 3억, 2억, 1억 원으로 증감액을 준 경우도 있고 소요율은 10%로 이미 특정값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보시면은 이미 특정 수치를 0.62, 0.95, 0.8, 1.5, 2.55, 6%를 적용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운전자본은 기업이 경영을 할 때 반드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어도 10% 이상의 운전자본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아래 수치를 이용한 것이 오류 사례입니다. 네 번째, 감가상각률 산출 대신 이미 특정 수치 10%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사례죠. 감가상각률은 자본적 지출로부터 직접 산출하여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원가 판관 비율은 유사기업 사례를 사용하고 자본적 지출은 업종평균, 감가상각률은 10% 임의값을 사용하고 운전자본 소요율은 업종평균 등 재무정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관성이 상당히 미흡한 경우죠. 이렇게 서로 달리 사용했는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업종평균 활용 근거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많고요. 유사기업 활용 근거도 미흡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 주체가 미정된 경우는 반드시 창업기업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가상각비는 자본적 지출로부터 직접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여덟 번째,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비를 업종평균 재무비율로 활용할 때는
전체 수명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명기간의 일부를 적용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오류로 나타날 수 있겠죠. 9번째, 사업주체 선정 전의 경우에는 유사기업보다는 업종 평균이 보다 적정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업종 적정성 검토 미흡에 따른 재무자료 활용의 비합리성이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가치 산정 적정성 네 번째에 대한 것으로 할인율 결정 과정의 비합리적 요소와 합리적 설명의 누락이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평가 기준 제51조 제2항과 실무가이드 82쪽의 원칙 소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업종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세 평균 적용 오류가 상당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 주체가 미정이고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창업기업이 적정하지만 소기업이나 중기업을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설립 7년 이내 기업은 창업기업을 적용해야 되지만 소기업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는데 느닷없이 한국가스공사 비율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반적인 산출 과정이 누락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곱 번째, 평가 개수의 적용 시기는 준비 기간부터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오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덟 번째, 규모 이용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가치 산정 적정성 다섯 번째에 대한 것으로 가치 산정 프로세스에 대한 비합리적 요소와 합리적 설명의 누락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가 기준일과 회계연도와 사업화 연도의 활용 미흡으로 보입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 평가 기준일의 무의미한 활용이 대다수입니다. 기준일 기준 산출표 작성을 권고하고요. 두 번째, 평가 기준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 사업화 연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준일 기준의 사업화 연도를 활용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수명과 산출표가 서로 불일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분석은 2019년부터 매출 추정을 했고 산출표는 2020년부터 매출 시현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서로 다르죠. 네 번째, 산출표상 사업 준비 기간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평가 개수 산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 준비 기간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다섯 번째, 자본적 지출 발생 시점에서 현금 흐름 추정을 개시해야 적정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허 권리 존속 기간을 초과한 산출표 사례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출표상 투자액 회수 시점을 최종 연도 직전 연도에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종 연도에 적용하는 것이 맞겠죠. 이상에서 4대 핵심 변수 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5장표에 걸쳐 가치 산정의 적정성이라는 검토 항목으로 사례를 비교 검토해 봤는데요. 가치 산정 과정이 사실 실무 가이드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러프하게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무자료의 이해도가 낮고 기업 경영 실무를 체험해 보지 못한 평가자들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산출 과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가이드는 평가 기관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상당히 원론적인 것만을 수록하였는데 이걸 한번 잊고 평가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관별로 매뉴얼에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영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평가 오류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나 대부분은 실무 가이드 활용에 머무르는 수준이어서 상당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관별로 마스터급 인력을 두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치 산출을 할 때는 처음부터 엑셀 파일을 활용하지 마시고 가치 산출표를 놓고 하나하나 손계산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면서 논리를 이해하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람직한 평가 방향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오류 및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평가 방향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먼저 기술 사업의 올바른 정의에 대한 것으로 명확한 정의가 가치평가의 기초 투입 정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명확한 기술 사업의 범위는
평가 방법론과 매출 추정의 규모 및 범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평가 방법론의 경우 수익접근법 외에도 전형실시권 등은 로얄티 공제법, 일정 기간 휴면 특허의 경우에는 원가접근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치 산정 핵심 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평가 요인과 분석 의견의 정합성 판단을 위해서는 기술 사업화 가능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 근거 기반의 분석 정보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평가 항목별로 분석 의견의 평점 후 원인과 결과 등 합리적인 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동일한 항목의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기술 분석은 가급적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 경우에 명확한 정의와 범위, 가능성에 대한 자문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기술 관리, 시장, 사업 분석 내용이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PM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 의견과 핵심 변수 평점의 일관성 확보는 기술평가서의 품질을 좌우하고요. 가치 산정 결과 및 과정과 유리된 요인 분석이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평가 방향 두 번째 것으로, 평가 요인 분석과 가치 산정 투입 정보의 신뢰성은 보고서의 품질 제고의 핵심입니다. 즉, 기술 분석의 경우에는 차별성, 사업화 단계 등 반드시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그 기술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권리 분석에서는 기술 내용에 따른 선행 권리 분석용 검색어 사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 분석에서는 최신성을 갖춘 신뢰도 높은 증빙 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상위 시장으로부터 대상 기술을 분리하는 과정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한 시장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업 분석은 B2C, B2B, B2G별 사업화 추진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죠. B2C는 마케팅이랄지, B2B는 납품처, B2G는 인증 또는 입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동시에 기재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업 추진 타당성 검증용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사업 주체 역량 판단 자료, 기술 사업 경쟁력 판단 자료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산정 과정에서는 매출 추정 증빙 자료의 신뢰성, 또 투입 재무 정보의 합리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가치 산정 적정성은 항상 공정시장 가치 기반의 목표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매출 추정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판매량법이든 시장 점유율법이든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사업 주체의 추진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매출 추정 과정 도입이 필요하며, 누구나 인정하는 매출 추정을 담보해야 합니다. 또 핵심 변수 결정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수명, 현금 흐름, 할인율, 기술 기여도 결정 과정의 합리적 설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 정보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는 기술 사업 식별에 따라 적정한 재무 정보를 도입 활용해야 하고, 모든 재무 정보는 일관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이한 재무 정보 활용 시에는 당위성 등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다음은 바람직한 평가 방향 세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교통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B2B 또는 B2G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요인 분석 설명과 가치 산정 프로세스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조달청 통계 자료에 연간 공급 물량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 사례가 상당히 전무했다는 것은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적정한 매출 추정 방법론을 도입해야 합니다. 점유율법을 사용할 건지, 판매량법을 사용할 건지 합리적 결정을 통해서 논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성액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보고서는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성액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기술의 식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제조냐, 시공이냐, 전형실시권이냐, 휴면 특허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방법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설 신기술 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 신기술 활용 시
경제적 수명 기간 후부터 수명 연장 기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연장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합산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치, 공법, 시공, 식별 과정 없이 업종 적용이 명백히 상이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업종 선정은 가치금액 신뢰도 상승의 기본입니다. 제품에서 시공, 공법에서 시공으로 확장하는 경우 기술 사업의 범위 확장을 설명하는 문구를 반드시 수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평가 방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자 간 내용과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화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기업 경영 실무를 준수한 평가가 기본입니다. 또한 평가자는 매뉴얼 기반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의 사업화를 감안한 평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산정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요인 분석은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대상 기술에 포커싱된 분석 내용이어야 하고 PM의 역량 제고를 기반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기관은 일정 수준 평가 역량을 갖출 때까지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이해가 공정시장 가치 구현의 기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